안녕하세요. 단내 데브옵스 발표를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 연사 이상준입니다. 아까도 안내드리긴 했는데 이 세션은 제가 이제 개발자에서 데브옵스 팀으로 바꾸면 이제 팀을 이적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려고 이제 나온 회고 세션이기 때문에 데브옵스 기술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 도중에 혹시 발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헛소리하는 것 같다 싶으면 자유롭게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넷 데브옵스라는 이제 제목이 약간 이제 어그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단넷 데브 운영진이다 보니까 단넷 그냥 붙였고요. 그 다음에 단넷 데브 저희 팀의 포럼 이름 데브옵스 해가지고 그냥 이어붙이니까 그냥 이렇게 단넷 데브옵스 그냥 자연스럽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별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매번 지금 이제 오프라인 발표가 지금 오늘이 네 번째인데도 매번 할 때마다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대본을 써왔기 때문에 대본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다룰 주제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왜 개발자를 하던 제가 데브옵스로 팀을 옮겼고 왜 옮길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비전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데브옵스라는 이제 아마 데브옵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브옵스는 무엇인지 이제 개념에 대한 거랑 필요성 그리고 소개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1년이 좀 안 됐는데 데브옵스 팀으로 옮긴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 그동안 했던 업무들을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4년도에 IT 책을 한 5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창의력을 다룬 문제가 있었어요. 책이. 이게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래머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 전자책으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밑줄 그어가지고 북마크로 해서 제가 밑줄 그은 것들을 취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이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제 태블릿 PC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띄운 건데 혹시 이거 잘 보이시나요? 뒤에 분들? 여기 어떤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창의적입니다. 참 쉽죠? 창의성은 사회적인 판단, 소셜 뭐라고 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했던 이유는 창의력이라고 이제 말을 했던 부분이 다른 사람이 너 창의적이야라고 말하면 그냥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한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고 나름 이제 공신력 있는 창의력을 다룬 이제 칼럼지에서 이제 발췌된 문구를 이 책의 저자가 가져다 쓴 겁니다. 어떤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건 이제 제 전자책 캡처인데요. 어떤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창의적입니다. 참 쉽죠? 창의성은 사회적인 판단입니다. 네, 칼럼 제목이랑 저 학술지는 여기 링크에 달려 있으니까 나중에 발표 자료 공유될 때 한번 클릭해서 영어 잘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여기가 지금 33페이지잖아요. 근데 이 뒤로도 계속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되게 길게 써주는데 그냥 내용은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창의력을 이제 바라볼 때 내 주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천재들 사이에서 둔재로 일을 하기랑 둔재들 사이에서 천재로 일하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문제를 팀 모두가 해결을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게 진짜 창의성이 있던 생각이든 아니면 어디서 그냥 들은 건데 그냥 경험으로 해서 해결한 거든 그거를 문제를 해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창의적이야 라고 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를 떠나서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GPT한테 대체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 해결력만 있으면 그 문제가 이제 IT에 관련된 거면 코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제가 이제 개발자라는 말을 이제 우리 코딩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와이프랑 메가쇼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팔고 하는 큰 행사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분이 이 음식 만드신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분이 이 젓가락 만드신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라는 말이 프로그래머를 꼭 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결국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니즈가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모인 그 회사라는 집단에 있으면 내 가치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해결을 기르려면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판단을 하려면은 먼저 전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 지금 제가 이제 IT 경력이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들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면 이제 나오는 방법들을 조금 쪼개서 써봤습니다. 독서랑 인터넷 강의는 이제 저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뭐 팀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주제를 하나 이렇게 쭉 나열해서 순차적으로 나열해 놓은 지식을 정제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글링하고 GPT가 등장한 지금도 저도 지금도 아까 그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래머 같은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게 아직도 이제 뭐 낡은 방법이라거나 뭐 이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착각한다고 써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단넷대부에 있기 전에 그 카카오톡 단넷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오면은 초보분들이 항상 오세요. 단넷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약간 초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거를 이제 그 방 안에 제가 나올 때 당시만 해도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400명이 그 질문을 받으면은 그 방에 이제 그런 뉴비들이 한 하루에도 한 5명, 1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맨날 똑같은 질문을 듣는 거예요. 단연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면 맨날 복붙. 근데 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설명을 막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책 한 권 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여기랑 연계되는 건데 단넷 어떻게 공부해요를 그 사람도 분명히 이 검색 엔진을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GPT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때 이제 좋은 게 책으로 순차적인 이제 정제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직도 유효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착각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제 게임을 좋아해서 스팀에다가 게임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스팀이 이제 게임을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게임을 사는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유데미라는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할인하면은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하니까 스팀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막 사요. 그러고 안 봐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도 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내 의자에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실 수 있는 분은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검색 엔진 활용하는 거는 구글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디서 그냥 키워드 하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딱 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글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교 분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장점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단점은 키워드가 아예 없을 때 뭘 모를지 몰라서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할 때 검색조차 어렵고 이제 거짓말이 좀 있을 수 있다 인 거죠. 뭐 IT 글 같은 거 보시면서 솔직히 자바랑 스프링글은 거짓말 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단넷을 몇 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그만큼 좀 적다는 뜻인데 그걸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구글링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캡처해서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이제 GPT로 와서 대충 내가 검색 엔진에서 이런 키워드 들었는데 이거 뭐야라고 물으면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서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조금 더 전문 지식이 있고 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으면 답변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많이들 이제 요즘은 쓰시겠지만 코드도 잘 짜주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데브세곱스 팀에 오기 전까지는 파워쉘에 관심만 있었고 파워쉘을 제가 아예 안 해봤는데 이 팀에 오자마자 맨 처음 했던 일이 파워쉘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파워쉘을 GPT로만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건 이제 GPT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신입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경력자분들이 이제 경계하시는 거예요. 신입들이 이제 GPT한테 드르르륵 한 다음에 이제 이거 포트폴리오 다 했어요 하고 이제 공정처럼 찍어서 갖고 오는 경우.
해줘 이런 식인데요. 이거를 해서 끝나는 사람은 성장이 없는 거고 이제 포스트 모템 이거 뭐라고 하죠? 그 시체 부검 이게 부검이거든요. 포스트 모템.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게임 회사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포스트 모템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디버깅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템 하는 시간에 PD님이나 게임 디렉터나 이제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분들 다 들어와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GPT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꼭 디버깅을 집어가지고 해줘야 내 성장이 있다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간 구독료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커서 AI랑 코디라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이 있는데요. 약간 커서랑 비슷해요. 그것도 클로드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커서도 쓰고 코디도 쓰고 GPT도 쓰고 이랬더니 구독료가 6만 원이 나와 좀 부담이라서 제가 그걸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까지 GitHub 코파일럿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예외를 분석해 줄 때 진짜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개를 다 구독하니까 이제 거의 1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돈이 좀 부담이 된다. 이게 옛날에 GPT 하나만 있을 때는 한 달에 치킨 한 번 안 먹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치킨을 4마리를 안 먹어야 돼가지고 그거는 좀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방금 앞서 소개해드린 그 3가지 방법을 잘 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학습의 영역이고 경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의 영역까지 채우려면 실전을 이제 경험으로 이제 회사에서 커리어를 하고 동료와 협업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할 때에도 이 성향 이거 저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너럴리스트가 됐다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2개 다 이제 저 팀의 이제 실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회사의 현 주소에 대해서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더 많아야 되는 것 같고 그게 한 2대8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 본인 기준에 회사마다 인원 규모랑 그 팀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이 비율들이 본인이 정해놓으신 게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 이것 하기보다는 유동적인 개념인데 실장님은 요거를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기술자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코딩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쪽은 리더의 영역인 거죠. 여러 개를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은 챙길 수 없지만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맞냐 아니냐를 대충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인 거죠. 근데 이쪽은 만약 내가 서버 개발자 25년 차다. 그러면은 뭐 데브옵스 한 10년 차 분이 딱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면은 네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판단이 안 되고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 소프트 스킬을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 게 어쩌면 저의 팀 코어업을 할 때 저의 문제 해결사적 위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거시적인 문제 해결사를 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본론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본론적인 얘기는 아까 제너럴리스트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셜리스트가 기술자가 될 경우에는 기술적인 책임자가 될 수 있는데 기술적인 책임자가 이제 어떤 리더 중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급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C 레벨 중에서도 CEO, CTO 아니면 CSI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ISO, CPO 이런 거 되게 C 레벨이 되게 많은데 결국에 사람들이 제품을 보고 회사를 판단을 하고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이제 개발자 부분 이제 뭐 네카라쿠베 하면서 많이 읽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카카오톡 뭐로 만들었어 이런 거 할 때 뭐 우리들은 뭐 서버 C++로 돼 있어 뭐 이런 거 알고는 있지만 그거 뭐 이렇게 카카오톡 PC 뭐 MFC로 돼 있어 이런 거 알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그 MFC로 돼 있는지 별로 관심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 제품을 보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 로스트아크 그분 성은 뭐였죠? 빅감사님 그분도 게임 기획자 출신인데
개발자가 아닌 나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던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리더가 이제 많이 올라갈수록 급여가 더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리더의 자리를 올라갔을 때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65년 딱 만 65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만 65년 안에 제가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이제 끌어모아야 제가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자보다는 문제 해결사 약간 리더급 문제 해결사가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세속적이죠? 근데 제가 지능이 높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 매우 감사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개발자라면서 데브세옵스로 팀을 옮겼다고 했지만 아마 뭐 10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 B2C 서비스를 하고 계신 뭐 회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개발도 하면서 데브옵스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걸 뭐 호기심 있으면 굳이 영역을 가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집에 가서 이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게임을 해야 돼서 회사에서 커리어를 철저하게 쌓아야 된다. 저 용과 같이 좋아하고요. 유희왕 마스터 듀얼 좋아하고 요즘에 와우에 빠져가지고 세게 시비도 안 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팀에서 이제 팀장님이 저를 이제 좋은 협상으로 이제 땡겨 주셨기 때문에 저의 이런 문제 해결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거를 이제 저희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너가 개발자만 해봤으니까 우리 팀에 오면은 데브옵스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보안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금도 보안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보안도 어깨너머로 조금씩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왜냐면 제 상황에서는 제가 웹 개발을 아직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WQF나 윈폼만 했거든요. 애저 조금 만지고 그랬다 보니까 웹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그 웹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이유가 잘 팔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결국 뭐라도 많이 알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웹 개발 안 하고 그럼 데브옵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팀을 구했고 일사천리로 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데브세옵스 팀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데브세옵스라는 말을 이 팀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데브옵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걸 알지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된 다음부터 데브옵스가 많이 이제 키워드가 많이 뜬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데브세옵스는 뭐지 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여기 시큐리티 데브옵스 자동화를 해놓은 거를 시큐리티가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참 쉬운데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보안이 엄청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션에서 역시 보안을 많이 이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데브옵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게 자동화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개발자도 자동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코드로 어떤 고객의 문제를 이제 뭐 어떤 플로우 차트를 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브옵스에서 말하는 이 자동화는 물론 배포의 자동화 아니 뭐 통합의 자동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은 회사가 회사로서 존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회사는 데브옵스 제품 쪽 데브옵스 팀하고 그 서버 엔지니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옵스에서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인데 제품 배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 그냥 이제 뭐 가상 머신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받았을 때 가상 머신 생성해서 이제 포트 바인딩 해가지고 IP 이겁니다 하고 넘겨드리고 그런 것도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잡무인데 그거에 대한 담당자가 어쨌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 저희가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분이셨는데 그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조금 있다가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경험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역시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집에 나스도 없고 그런 거 설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회사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 같아서
그냥 이것저것 쉬운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데브옵스가 왜 있어야 할까요? 이제 데브옵스가 하는 일에 대한 장점은 대충 여기다 써놨는데요. 그냥 GPT에다 치시면 요 정도는 다 나올 거니까. 네. 네, 효율성 증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젠킨스는 많이들 아시겠죠? 이게 코드 이게 커밋하면은 이제 푹 당겨가지고 이제 통합하고 뭐 콘솔 이렇게 띡 돌면서 로그 나오고 어떻게 됐다. 그래서 뭐 어셈블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디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깃허브는 똑같이 얘는 이제 물론 클라우드 버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온프레미스로 무료로 많이 쓰시고 오픈소스니까 깃허브 액션은 젠킨스랑 똑같은 건데 클라우드 깃허브에서 쓸 수 있는 거고 무료 이제 깃허브 프로를 구독하면 조금 더 많이 쓰실 수 있고 여기 앤서벌 AWX라는 건 제가 이 회사에서 처음 써본 건데요. 이것도 약간 이 젠킨스나 깃허브 액션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야물 파일에다가 이제 뭐 단넷 빌드, 단넷 런 이런 거 써놓으면 이게 쭉 그냥 실행되잖아요 태스크로. 이것도 비슷해요. 그런 커맨드로 동작하는 건 비슷한데 얘는 그냥 그런 코드를 통합하고 배달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태를 내가 어플리케이션 실행했는데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그거를 문서 플레이북이라는 문서 이렇게 또 정해 놓으면 그게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해요. 꺼졌다 켜져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테라폼이라는 것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앤서블하고 좀 겹치는 영역이 많은데 자동화 쪽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였나? IAC 있잖아요. 그 코드로 이렇게 클라우드에다 밀어넣으면 인스턴스 다 생기는 그 AWS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거. 그게 이제 테라폼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약간 성향은 다른데 겹치는 부분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비교한 글이 있다 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앤서블이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도구들을 명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도메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제 뇌피셜로 이렇게 막 하다가 팀끼리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도구에다 맞춰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조금씩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태스크 분배할 때 뭐 노션이든 뭐 아무튼 칸반 보드를 이용해서 태스크를 분배할 때 추상적이 쓰면은 그거 나름대로 분배가 되는데 그 칸반 보드 보면 요즘에 다 이제 깃허브 같은 거 이제 브랜치 연동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피처를 따가지고 이제 그 태스크를 피처별로 관리하는 조직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추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피처별로 개발자들끼리 어떻게 롤을 분배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야 제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정확하게 알고 도구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파이프라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개발자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개발자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이런 코드 자동화들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플렉스 같은 거 인사팀에서 이제 근태 관리하는 거 그런 거 다 이제 API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사팀에서 코드를 전혀 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뭔가 사람이 계속 뭐 엑셀에다가 이 사람 언제 출퇴근했고 이거를 컨트롤 CV 하고 이러면은 그 디지털 간의 수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복사 붙여넣기 한 엑셀 파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현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할 때 보통은 프로그래머가 회사에 있으면 프로그래머한테 무조건 다 약간 SI 업체에 외주하듯이 팀끼리 그 외주를 주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 사실 프로그래머가 이제 인사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팀보다는 프로그래머가 그래도 연봉이 조금 더 높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연봉을 받는 개발자한테 약간 이제 엑셀의 복붙 같은 쉬운 업무를 시켜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가성비 낭비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인사팀한테 코딩을 배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RPA 같은 도구를 써가지고 코드 없이 노코드로 그냥 마우스 딸깍딸깍 해가지고 태스크 자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하면은 물론 그게 이제 코드로 만졌고 뭐
뭐 객체지향적으로 만들고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데 객체지향적으로 만들었고 뭐 인터페이스 몇 개서 무슨 패턴 썼고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간단하게 RPA만 써서 그냥 그 문제 해결해 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돈을 아낀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RPA 도구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이랑 휴먼 에러 감소도 반복,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아까 이제 엑셀 컨트롤 C V 이걸 계속 한다든지. 근데 그 사실 빌드라는 작업도 조금 수정하고 빌드, 조금 수정하고 빌드 이렇게를 물론 개발자가 할 수도 있죠. 디버깅 할 때는. 근데 이제 배포를 하고 그럴 때는 다른 팀에도 전달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빌드 해가지고 컨트롤 C9에서 공유 폴더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반복적인 작업에 취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졸면서 했어요. 새벽에. 컨트롤 CV를 이상한 데다가 해놓고 저 다 됐는데요 하고 내일 아침 확인해 보니까 팀원들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난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 버렸다. 네, 파이프라인을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 작업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기계는 반복적인 일에 강하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사람은 계속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연봉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일도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들이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귀찮음의 영역도 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동화를 한번 도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디까지 자동화할 거야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데브옵스라는 거 듣고 가지고 파이프라인 써놨더니 내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 파이프라인 수정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본업이 데브옵스가 아니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있다가 또 까먹어가지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 재정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때 GPT 찾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어디까지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하고 담당자를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내용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 자체가 사실 사람이 뭘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럼 데브옵스만 채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당연한 말 수 있는데 아까 전에 했던 말이랑 좀 겹치는데 자동화가 회사에 안 돼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필요해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명세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갑자기 이제 개발을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첫 진입장벽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그거를 쓸 때 내 커리어도 될 거다 보니까 이걸 잘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회사가 기다려주지가 않다 보니까 기다려주는 곳에서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솔직히 이거는 노하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둠 양상 공장 엑조디아를 조립하기 위한 파츠인데요. 이거는 자동화를 이제 잘 이거 쓴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 잘 이렇게 라인이 나와가지고 제품이 이렇게 띡띡띡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반복적인 작업만 그래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졸리겠지만. 그래서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가 업무가 엄청 많진 않아요. 왜냐면 자동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많이 수정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도 하고 나중에 이제 아까처럼 까먹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문서를 어디다 잘 적어놔야 되는데 내 전담 업무가 아니면 이제 이게 나중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데브옵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작은 회사들에서 개발자분들이 개발도 하고 클라우드도 만지고 회사 운영도 하고 이제 본인이 혼자 이제 실중보직 막 이런 거 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결국 분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가 하는 거랑 그리고 50명짜리 회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거랑 500명짜리 회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거랑 3000명짜리 회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죠. 경험이. 그래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또 근데 3000명짜리 회사에서 데브옵스 팀이 50명짜리 팀으로 이직했다고 해서 그게 또 맞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3000명짜리 기지가 갖고 있는데 내가 더 고액도 받았을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작은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분업이 그만큼 안 되는데 3,000명짜리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인지 부조가 오는 거죠. 이제. 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퇴사할 수가 있으니까 얼만큼 또 좋은 사람이 이걸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문제는 뭐 자동화를 하면 할수록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재수 좋게도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없냐?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한번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파이프라인이 이제 펑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말고도 이제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막 챗GPT 막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GPT에 써가지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막 만들었는데 그게 개인 정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만약에 인사팀에서 아까 필요하다는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자동화를 하는 행위 이게 개발자랑 고객 입장에서 마냥 편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완하는 사람한테 이거 들으면 그거 개보법 위반이라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사실 개발자라는 게 법률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GDPR 같은 건 유럽 쪽 규정인데 이게 글로벌 서비스 할 때 유럽을 거치게 되면 한국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유료화 그 유럽에서 쓰는 유로화 그거를 쓰는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ISMS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 회사가 커졌을 때 이걸 안 하면 벌금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법률적인 규제가 이제 보안으로 이제 맞을 경우에 그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손해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것도 이제 나 신나게 제품 개발 다 해놓고 개보법 위반돼가지고 제품 릴리즈도 못 해보고 이제 투자금 다 까먹는 약간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나? 비밀번호 정책 이거 저희 1Q, 2W, 324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그거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 그거랑 이제 접근 제어 제가 인사팀인데 개발자 네트워크에 막 접속해가지고 코드 막 깃허브 다 땡겨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접근 제어 BYOD는 제 이 개인 PC 서피스 프로 가지고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회사 네트워크 접속하면 제가 이 PC 가지고 회사 자산 다 땡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를 또 다룬 거고 너무 많은 거죠. 이 물리적 보안 사실 이 시설 제한 같은 것도 이거 사이버 보안이 아니에요. 정보 보안 개념인데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데스크 위에 예를 들면 저런 건데 저거 와이파이 정보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이게 네트워크 접속해서 대기 타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 퍼블릭 와이파이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보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개발자 출신들이 하시는 이 사이버 보안 이제 보안 솔루션을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도메인이 보안이다 라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보안 전문가 분들도 계실 거고 방화벽, VPN 우리 개발할 때 귀찮은 방화벽 다 오픈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백업 관리도 해야 되고 코드 취약점 관리 이제 커밋 할 때 이제 우리 귀찮으니까 비밀번호 이제 코드에다가 스트링으로 박아놓고 리터럴 스트링으로 박아놓고 아니면 이제 세팅d.js에다 박아놓고 이제 올려버리면 이제 털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를 보안으로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역할이 분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삼권 분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운 거 그런 거를 해야 이제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잠깐 혹시 제가 몇 시까지 5분 남았나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안 누르고 시작했네요. 이거를 알리바바가 이제 열려서 함께 하면은 도둑들이 원래 이거를 외친 건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알리바바가 와가지고 이거 그냥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소리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쳐버린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바로 털리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 40인의 도둑들에는 한국어 제목이라서 이게 한국어 동화인지 모르겠는데 비밀번호가 한글로 돼 있어요. 한국인한테.
이거 털리기 쉽겠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멀티팩터가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열려라 참기 하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 열어가지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 이런 거 안 켜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로 털리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 적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 공개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그 현대에도 있는 자료입니다. 비교적 나름 최근인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둘 다 어드민 아니면 아이디 어드민 비밀번호 1234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국방부 같은 데도 이렇게 무슨 사실 1QW3이나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대외비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보안은 평소에 살아도 딱 한 번만 털리면은 부르르 보안도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해커들도 똑똑하게 이제 여러 사람이 다 찔러보잖아요.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의 자동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안은 사람이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맡았던 업무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파워쉘을 했던 이제 인사 프로세스 전공인데 파워쉘 해가지고 인사 DB를 통해서 이렇게 쭉 자동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게임을 쓰다 보니까 윈도우를 많이 써가지고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고 있는데요. 윈도우 싫으신 분들은 액티브 디렉토리 말고 이게 안 쓰는 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옥타하고 이제 MDM이라고 장비 관리해주는 솔루션 여러 개 있어요. 이건 분야고요. 솔루션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옥타라는 게 좀 비싸긴 한데 AD보다는 낫다는 평이 있고, 특히나 자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옥타를 쓸 경우에 좀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윈도우 게임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윈도우가 많이 쓰여가지고 윈도우를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옥타 같은 거 쓰지 않고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를 구비해서 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개인 장비 가지고 업무를 하는 요즘 재택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장비 가지고 집에서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 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접근 제어 같은 거 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 공유드릴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남았죠? 네. 파워쉘 업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워쉘 해가지고 맥북에서 파워쉘과 단넷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잡스 형님을 살릴 수도 있겠죠. 패키펜스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애먹고 있는 건데, 이거는 회사 PC에서 이제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이거 막아주는 거예요. 이 계층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은 사실 개발자한테 친숙하지 않은데, 여기 다도넥스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맥 주소 기반이나 이제 EAP라는 확장 포트 프로토콜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제 와이파이나 물리적으로 유선 연결했을 때 이 사람의 맥 주소를 보고 그냥 차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보통 이제 게스트들이 회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프로그램 깔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네트워크 따라서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라서 컨설팅 비용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깃랩 관리는 제가 깃을 써보기만 하고 깃을 설치해보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일단 리눅스를 제가 할 줄 몰랐었는데 리눅스에다 깃을 설치하고 스토리지를 이제 깃랩을 설치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다른 폴더에다가 마운트하려면 또 설정 파일 건드려야 되고 엔지니스 건드려야 되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또 포트를 열어가지고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단순히 사용만 하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운영은 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AWS 람다는 그냥 짧게 개발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람다 개발했던 이제 약간 이제 튜토리얼 같은 거 제가 포럼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뭐 AWS 람다 개발하실 분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갱신, 이것도 파워쉘로 제가 이제 게임 회사들이 서버 인스턴스가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비밀번호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윈도우 비밀번호랑 리눅스 비밀번호랑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파워쉘 돌아가지고 이제 파워쉘 코어가 이제 리눅스랑 윈도우 다 돌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돌아가지고 이메일로 이제 관리자들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를 파워쉘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사내 스토리지 최적화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가 저장소를 SVN하고 헬릭스 코어라는 퍼포스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퍼포스라는 게 깃허브에도 이제 대용량 트래픽 처리하는 게 있지만 헬릭스 코어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건 얘는 오픈 소스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 비싸고요. 대신에 이제 비싼 대신에 유연하고 강력한데 유연하기 때문에 버그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라면 이거를 거의 다 대부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써봤는데 엄청 유연하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이라는 제약사항이 다른 브랜치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끝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 나중에 DM이나 포럼을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